안녕하십니까. 정신분석객들, 오늘 세미나시 불안, 오늘 어떤 내용일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체 등장과 기표, 욕망의 관계입니다. 기표는 지워진 흔적입니다. 무의식에 억압된 그 기표가 구조를 이루죠. 그 구조는 기표에 지워진 흔적을 드러내는 것이죠. 기호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대표하는 것이고, 기표는 또 다른 기표에 대해서 주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기호는 그거에 해당되는 대상 물체를 대표하는 것이고, 기표는 다른 모든 기표에 대해서 주체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와 어떤 상실된 대상 사이의 불안한 관계입니다. 항상 이 대상이 문제인 것이죠. 이 대상은 상실된 것을 얘기하고, 그것은 우리에게 불안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상실된 대상이라고 해서 그 존재를 멈추는 것은 아니며, 단지 우리가 그것을 인식할 줄 모를 뿐입니다. 상실된 대상이 있는데 문제는 그것이 뭔지 모른다는 것이죠. 애매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상실했는지, 근원적 상실의 대상이 무엇인지, 그것을 다시 찾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흔적의 주체를 다시 되짚어 가야 합니다. 흔적의 주체를 되짚어가는 방법은 기표의 발견이죠. 지워진 흔적인 그 기표를 다시금 발견하는 것을 통해서 지워진 흔적을 되짚어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는 상실된 대상을 좀 더 명확하게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안은 이러한 결핍들이 오인되는 정확한 범위에서 히스테리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강박증자는 정확히 막다른 길을 따라가지만 그 목표는 정확히 기표 아래의 기호를 찾는 방향으로 작동합니다. 그는 기원, 이전 단계, 곧 기호의 수준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강박증자는 애매모호함에 머무는 게 굉장히 힘든 주체죠. 그래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것. 그게 강박증자의 목표예요. 근데 히스테리는 그래도 좀 불안 가운데 견디는 게 좀 그래도 강박증자보다 나은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히스테리는 좀 더 이 결여들이 오인되지 않도록 뭔가 히스테리들은 좀 더 자신의 결여 구조 안에 보다 정확하게 완벽하지는 않겠지만 정확하게 안착하는 것이 굉장히 요구됩니다. 히스테리들은 자신의 결여에 머물게 되는 자신의 결여의 어떤 실체에 보다 정확하게 머무는 것, 이것이 요구되는 것이고, 강박증자는 기표의 애매모호함, 사라진 흔적으로서의 그 기표의 애매모호함에 머무는 것, 이게 요구되는 것이죠. 흔적을 지우는 것은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들 또한 그렇습니다. 동물 행동의 한 측면은 자신의 환경의 특정 영역을 구조하는 데 있는데, 이 영역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들을 통해 동물에게 그 영역의 경계를 정의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중요한 것은 흔적의 소멸에 대해 당신에게 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동물들은 그것들이 거짓이라 믿게 만들기 위한 거짓된 흔적을 남기지 않습니다. 동물들은 거짓된 흔적은 남기지 않습니다. 본질적으로 기표화하는 행동을 통해 주체는 자신을 드러냅니다. 기표화하는 행동을 통해 주체는 자신을 드러내죠. 기표가 없이는 주체는 자신을 드러낼 방법이 없는 것이죠. 기표하는 행동, 기표화하는 행동, 자신을 기표화하는 행동, 이걸
통해서가 아니면 어떻게 주체가 자신을 드러내겠습니까? 어떤 흔적이 거짓된 흔적으로 받아들여지도록 남겨졌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나의 진정한 지나감의 흔적일 때 우리는 말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을 원인으로서의 주체가 있음을 압니다. 예, 우리가 어떤 흔적을 거짓된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이 진정한 지나감의 흔적, 우리가 말을 할 때, 그러니까 속이는 말을 할 때, 나의 흔적을 속이는 말을 할 때, 내가 거짓된 흔적을 남기려고 할 때, 그 거짓된 흔적이라는 게 바로 이 주체의 진실을 말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속이려고 하는 말이 나의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다. 예. 두 번째, 4번의 두 번째 줄, 그것이 나의 진정한 지나감의 흔적일 때 우리가 말하는 주체가 있다는 것은 원인으로서의 주체가 있음을 안다. 주체가 등장할 때 그가 당면하게 되는 것은 타자의 장 속에서 기표사슬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범주를 갖지 않습니다. 이 기표들은 동일한 기원을 갖든 아니든 의미작용을 하는 흔적이 되어버린 그 흔적에 대해 유일한 참조항을 구성합니다. 그러니까는 잃어버린 흔적으로서의 그 기표를 찾기 위해서 우리는 대타자와의 담론이라는 장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거죠. 우리의 잃어버린 기표를 찾기 위해서는, 회복하기 위해서는, 발견하기 위해서는 타자의 장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타자의 장 속에서 어떤 기표 사슬 안에서 자신의 위치를 차지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는 것.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잃어버린 흔적에 대한 유일한 참조항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래요. 담론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기표의 사슬 속에서 타자와의 담론의 기표 사슬 안에 위치시키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잃어버린 흔적에 대한 참조항을 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단서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담론 속에서의 타자와의 기표 사슬 안에서 주체는 자신의 잃어버린 흔적에 대한 참조, 단서를 찾을 수 있다. 발견할 수 있다. 기표가 기원해서 출현하게 되는 원동력이 바로 진정한 대타자가 알아서는 안 된다는 목표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몰랐다는 것은 그는 알아서는 안 된다 속에 뿌리내립니다. 기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체를 드러내지만 그 흔적을 지움으로써 드러냅니다. 기표의 기의가 무화되는 한에서 주체가 등장한다. 담론, 대타자와의 담론이라는 기표 사슬 속에 자신이 위치함으로써 자신의 잃어버린 기표, 흔적으로서의 그 기표에 도달할 수 있는 단서를 얻기는 하지만 그것은 주체의 몫입니다. 대타자는 그걸 지시할 수 없고 그걸 알려주어서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오로지 주체가 수행해야 될 몫이고 주체의 책임으로 남게 되는 것이죠. 기표는 의심할 여지 없이 주체를 드러내지만 그 흔적을 지움으로써 드러냅니다. 그것은 말하자면 주체가 자신의 흔적으로서의 기표를 발견하긴 하는데 그 기의, 즉 그 내용을 채우는 것은 주체의 몫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발견한 그 기표, 흔적으로서의 기표를 발견하는 것은 주체의 몫인데 그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잃어버린 기표, 상실된 기표를 다시 되찾는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은 자신이 잃어버린 그 흔적으로서의 어떤 기표를 찾아낸다는 것은 주체가 그걸 만들어낸다는 얘기죠.
그걸 발견해낸다는 얘기예요. 그 무의식 속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기표를 주체가 발견한다는 것은 원래 있던 기표를 되찾는다는 뜻이 아니라 꽁꽁 숨겨져 있던 그 기표를 다시 찾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표를 주체가 발견한다, 즉 만들어낸다, 그 뜻입니다. 만들어내는 그 기표에는 아직 의미가 없어요. 그 의미는 주체가 앞으로 채워나가야 될 의미가 되겠죠.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A, 즉 사냥의 대상이 있고 대타자가 있으며 이 둘의 간극 속에서 주체 S는 기표의 탄생과 함께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주체는 가로막힌 주체 미지의 존재로 나타납니다. 대타자와의 담론 과정에서 주체는 어떻게 등장하게 됩니까? 대타자의 결여와 그리고 주체 자신의 결여를 중충 결정하면서 주체가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대타자의 결여와 또는 대타자의 결여의 기표를 받아들여서 주체 자신의 결여로 이 결여를 받아들일 때 이 두 주체의 결여가 중첩되잖아요. 거기서 주체는 이 결여된 주체, 즉 가로막힌 존재로 나타난다 그것이죠. 우리 그 주체가 자신의 이 잃어버린 기표를 흔적으로서 존재하고 있는 그 상실된 기표를 발견한다는 것은 결여를 받아들이지 않고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것이죠. 상상계에 있어서는 도저히 알아낼 수가 없는 거죠.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거울상에 위치하고 있어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결여된 대타자와의 담론 과정 속에서 자신의 결여와 대타자의 결여를 중충 결정하고 지각하면서 그 결여 속에서 발견하는 기표, 이것이 형식으로서의 기표인데 그 내용을 채워나가는 것은 이제 주체의 책임이고 몫이죠. 6번 이후 주체에 대한 모든 지도 그리기는 이 원초적 미지의 차원을 되찾아야 한다는 필연성에 의존합니다. 이게 바로 그 얘기죠. 발견한 기표, 상실의 기표, 흔적으로서 남아있는 기표, 그것을 재발견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그 이후의 모든 그 길을 채워나가는 것, 이게 바로 주체에 대한 모든 지도 그리기예요. 이것은 이제 자기가 발견한 그 원초적 기표, 상실의 기표라고 여겨지는 그 재발견된 기표의 의미를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는 되찾아야 할 존재 주체가 등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A와 주체의 최초의 출현, 미지로서의 주체의 출현, 이것 사이에 진정으로 급진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은 곧 무의식을 의미합니다. 철학적 전통은 절대적 지식과 일치시키려고 하지만 의식은 이 의식의 직업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철학적 전통은 절대적 지식과 의식을 일치시키려고 하죠. 그러나 무의식은 일치되지 않습니다. 주체는 분열되어 있는 주체죠. 미지로서의 주체입니다. 미지로서의 존재. 이것이 기피의 주체예요. 기피의 주체는 미지로서의 주체이고 형식으로서의 주체이고 채워 나가야 되는 어떤 그 의미를 채워 나가는 주인공으로서의 주체죠. 무엇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과의 관계 속에서. 의식의 존재는 거울 단계로부터 비롯됩니다. 의식의 주체는 거울 단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보통 우리는 의식의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주체라고 얘기할 때는 무의식의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의식의 관점들이 정말로 반박되었음을 오직 그것이 구조 속에서 특정된 고립 가능한 대상에 스스로를 부착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마침내 인식할 때 비로소 만족할 것입니다. 분석적 변증법이 빠진 모든 함정들은 신경증자의 요구가 잘못 인식되어 있다는 내재적 허위성에
기인합니다. 분석적 변증법이 빠진 모든 함정들은 신경증자의 요구가 잘못 인식되어 있다는 내재적 허위성에서 기인합니다. 예, 특히 히스테리 환자의 요구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죠. 히스테리 환자의 진정한 그 요구는 자신의 진실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피상적인 요구는 뭐죠? 예, 전이사랑에 대한 요구죠. 이 전이사랑이 바로 내재적 허위성이에요. 전이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신경증자는. 그것이 분석에서 빠질 수 있는 내재적 허위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식의 존재는 거울 단계로부터 비롯된다. 예, 상상되죠. 자, 여기 이제 의식의 존재가 나오고 불안의 존재가 나와요. 불안의 존재는 가장 원초적인 요구조차도 항상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욕망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또한 이러한 거짓 요구에 응답하여 그것을 채우려 할 때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측면을 설명해 줍니다. 예. 불안의 존재, 무의식의 주체는 항상 어떤 원초적인 요구가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그 불안이 있다는 건 뭘 얘기합니까? 대상이 떴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불안을 지각한다는 것은 대상이 지각되었다. 이렇게 이코로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대상 없는 불안은 없는 것이죠. 락강에 의하면 대상 없는 불안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불안의 주체라는 거, 그건 바로 환상을 가지고 있다. 예. 그것은 욕망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환상이 하는 일이 뭡니까? 욕망을 유지하는 것이죠. 근데 이 욕망을 유지하는 게 이는 또한 이러한 거짓 요구에 응답하여 그것을 채울 때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측면을 설명해 줍니다. 거짓 요구라는 것은 상상적 자아, 이 무의식의 진실을 추구하려는 이 결여된 주체의 요구가 아니라 대상의 일을 추구하려는 그 주체의 요구가 아니라 이러한 이 불안을 갖다가 캐모플라지 하려는 요구, 예. 자신의 불안을 캐모플라지 하려는 요구, 이게 거짓 요구죠. 그것에 응답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고통스러운 측면입니다. 예. 불안을 느끼는 게 정상이죠. 불안을 캐모플라지 하려는 거짓 요구에 응답이 될 때 그때 진짜 고통이 발생하는 것이죠. 아이가 어머니에게 요구하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 존재 부재의 관계를 구조화하기 위한 것이며 그 요구, 상징화하기 위한 것이죠. 그 요구의 내용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반드시 보존되어야 할 어떤 공백이 존재합니다. 이 공백이 완전히 채워질 때 불안이 드러나는 혼란이 발생합니다. 요구는 부당하게도 사라진 것, 즉 대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이가 엄마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를 떠나지 말아달라, 나를 항상 돌봐달라, 나를 항상 친절하게 보살펴달라, 그것이 아니죠. 엄마와의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보장해달라는 것이죠. 만약에 그러한 엄마와의 거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이제 혼란이 발생하는 것이죠. 예. 거기서 진짜 무시무시한 공포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 공백이 채워지면 안 돼요. 공백이 있어야 되죠. 거리가 있어야 되죠. 아이가 요구하는 것은 뭐냐? 그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가만히 봐달라는 거죠. 엄마가. 그걸 자꾸 채우려고 하지 말고 내가 공백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거를 좀 봐달라는 거죠. 지켜봐달라는 거죠. 그게 안 될 때 엄마가 아이에게 완전히 밀착되어 있을 때 그때는 이제 불안이 드러나는 혼란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포가 발생하는 거예요. 공포가. 요구는 부당하게도 사라진 것, 즉 대상 A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사라진 것의 자리, 대상 A의 자리. 예. 진정한 요구는 바로 결여된 주체의 진정한 요구는 바로 대상 A를 지향하는 것이죠. 예. 부당하게도 사라진 것, 어머니의 젖가슴이죠.
그것이 대상 A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젖가슴이 항상 내 입에 물려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는 그 상상계에 매몰돼 버리는 것이죠. 정신병자가 되는 거예요. 이 사라진 것, 즉 대상 A를 요구하는 이 요구, 이것은 상상계에서 공백을 두고 거리를 두고 자신의 결여 속에서 불안을 지각할 때, 그때 욕망의 주체로 대상 A를 추구하는 주체가 되는 거가 되겠죠. 예. 오늘 주체의 등장 어떻게 등장한다고 그랬죠? 자신의 결여를 대타자와 대타자의 결여와 중첩시키면서 주체가 등장한다고 그랬죠. 예. 기표, 사라진 것으로서의 어떤 흔적이라고 그랬죠. 그것은 다시금 재발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그랬죠. 예. 욕망의 관계. 그 기표는 이 상실의 기표 또는 결여의 기표예요. 주체에게 결여가 있다. 무언가를 근본적으로 상실한 것이 있다. 그것이 대상 A인데 거기에 대한 나는 욕망의 관계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오늘 내용의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체의 등장과 기표, 욕망의 관계. 오늘 좀 내용을 이 설명을 이해하셨나요? 설명이 좀 오늘 많이 부족했다고 느껴지는데 한번 다시 보시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